2024년 12월 25일 러시아 방공군이 아제르바이잔 민간 항공기를 격추했습니다. 총 38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당국의 반응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완전한 침묵이었습니다. 3일 동안 모스크바에서는 아무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이 마침내 아제르바이잔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그는 이 사건이 러시아 영공에서 발생한 것에 대해서만 사과했습니다. 단어 선택에 주목하세요. 그는 러시아가 발포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매우 조심스럽게 피했습니다. 150년 동안 러시아의 이웃들은 이런 일로 푸틴에게 감히 맞서지 못했을 겁니다. 모욕을 삼키고 그냥 넘어갔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제르바이잔은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아제르바이잔은 러시아가 잘못을 인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용기의 행동이 푸틴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숨기려 했던 비밀을 드러냈습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이렇습니다. 푸틴은 세계가 다시 러시아를 두려워하도록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위대한 인물로 기억되길 원했습니다. 그는 나라에 차르와 소련의 위대함을 되돌려준 인물로 기억되길 원했습니다. 그는 동상을 원했고 자신의 이름이 역사책에 남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정반대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계속된 매달 러시아는 더 커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구멍만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구멍은 전쟁이 한 번도 닿지 않은 곳에서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저는 푸틴이 재건하겠다고 맹세한 제국이 그의 발밑에서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열어둔 문으로 누가 들어오는지입니다. 처음부터 시작해봅시다. 모든 것이 잘못된 그 계획부터요. 푸틴이 2022년 2월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계획은 단순하고 신속한 것이었습니다. 며칠 만에 키이우를 점령하고 친러 정부를 세우며 우크라이나에 15조 달러에 달하는 광물 자원을 손에 넣는 것이었죠. 이것은 더 큰 판의 첫 번째 조각에 불과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장악하면 러시아는 미국과 중국과 동등한 초강대국으로 다시 대우받게 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4년이 넘게 지난 지금 도전선은 거의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약 5분의 1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푸틴의 꿈을 완성하려면 나머지 80%가 남아 있습니다. 더 나쁜 것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강하다고 선전되던 러시아 군대가 그 실체를 드러냈다는 점입니다. 러시아 군대가 종이 호랑이임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경제도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전쟁 전에는 러시아가 연 4% 이상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1% 근처에서 정체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크라이나가 무너지지 않았다면 푸틴의 계획에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그에 대한 대답은 푸틴에게 더 가혹합니다. 침공 대상이었던 우크라이나는 저항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함께 생각해 봅시다. 우크라이나는 이번 전쟁의 먹잇감이 됐습니다. 푸틴의 머릿속에서는 큰 노력 없이 삼켜질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전쟁에서 군사 강국으로 거듭났습니다. 암호를 강요받은 우크라이나는 드론 분야에서 세계적인 선두주자가 되었고 이 기술을 협상 카드로 바꿨습니다. 외교적으로는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아랍에미리트와 수년간의 협정을 체결했고 이제는 서방에 의존하는 대신 서방의 방위산업 제품을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애틀랜틱 카운슬은 놀라운 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우크라이나 군인들은 종종 합동훈련에서 나토 동료들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즉, 삼켜질 것으로 여겨졌던 나라가 러시아를 막는 교본이 된 셈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러시아의 진짜 모습입니다. 이제 더 이상 초강대국이 아니라 실제보다 자신을 더 크게 여겼던 중견국일 뿐입니다.
여기 모든 것을 바꾸는 결정적 요소 있어요. 수십 년 동안 러시아의 이웃들은 단 한 가지 이유로 복종했습니다. 두려움 때문이었죠. 아르메니아에서 카자흐스탄까지, 아제르바이잔에서 조지아까지 모두가 그 거대한 군대 근처에서는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전 세계의 그 군대가 무적이 아니라는 것을 방금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깨지는 순간 복종하던 사람들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시험해보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시험해본 것은 바로 그 비행기였습니다. 나와 함께 아제르바이잔으로 돌아가 보자. 아제르바이잔은 석유가 풍부한 작은 나라로 항상 거대한 이웃의 그늘에서 살아왔지. 150년 동안 러시아는 흑해와 카스피해 사이의 산악지대인 코카서스 지역을 지배했지. 두려움으로 지배했고 누구도 모스크바에 맞설 수 없었어. 그러다 격추된 비행기와 38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아제르바이잔 대통령 이람 알리예프가 상상도 못할 일을 했지. 정면으로 맞섰어. 모스크바의 5월 9일 군사 퍼레이드에 불참했어. 러시아 달력에서 가장 신성한 날이지. 자국 내 러시아 문화원을 폐쇄했어. 그리고 몇 달 후 러시아 경찰이 러시아의 한 도시에서 아제르바이잔 형제 2명을 구금 중에 살해하자 아제르바이잔도 똑같이 대응했어. 러시아인들을 체포해 그 장면을 공개했어. 그리고 마침내 2025년 10월 블라디미르 푸틴이 처음에 보여줬던 그 비행기를 격추시킨 것이 러시아 미사일이었다고 인정했어. 그리고 마침내 사과했어. 진심 어린 사과였어. 그리고 다음에 배상 합의가 이루어졌어. 하지만 근본적인 상처는 악수 한 번으로 사라지지 않아. 왜냐하면 그곳에서 깨진 것은 조약이 아니라 두려움이었거든. 그리고 한 번 잃어버린 두려움은 사과로 돌아오지 않아. 그리고 그 일은 아제르바이잔에서 끝나지 않았어. 아르메니아를 봐. 수십 년 동안 아르메니아는 그 지역에서 러시아의 가장 충실한 동맹국이었어. 2026년 6월 니콜 파시니안 총리가 선거에서 승리했어. 그리고 모스크바의 강한 압박에도 불구하고 승리했지. 모스크바는 심지어 그 나라에 공급되는 저렴한 가스를 끊겠다고 위협하기도 했어. 그는 유럽 쪽으로 방향을 틀며 승리했어. 그리고 반대편에서 손을 내밀며 나타난 사람은 누구였을까? 미국 대통령, 아제르바이잔 공화국 대통령, 그리고 미국 총리였어. 미국이야. 도널드 트럼프는 파시니안을 공개적으로 지지했어. 그리고 더 많은 일을 했어. 아르메니아 지도자와 아제르바이잔 지도자를 백악관에 앉혀서 평화협정에 서명하게 했고 30년 넘게 이어진 분쟁을 끝냈지. 통로에 트럼프의 이름을 붙이기까지 했어. 생각해볼 일이야. 러시아는 150년 동안이나 카프카스의 심판자 역할을 해왔어. 러시아가 2020년에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사이에 휴전을 중지했지. 그게 러시아의 역할이었어. 이 지역을 지배하는 자의 역할이지. 이제 이 두 나라 사이의 평화를 만드는 건 미국이야. 워싱턴의 협상 테이블에서 푸틴은 밖에서 지켜보고 있지. 러시아의 뒷마당이 주인을 바꾼 거야. 그리고 이게 단순히 지도 한 구석에 외진 곳인 코카서스만의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준비해. 똑같은 패턴이 퍼지고 있고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으니까. 가장 가까운 이웃부터 시작해서 점점 멀어져가. 국경 바로 옆에 붙어있는 몰도바는 유럽연합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 중앙아시아에서는 예전에는 모스크바의 충실한 영향권이었던 카자흐스탄 같은 나라들도 이제는 유럽이나 중국 같은 다른 파트너를 찾기 시작했어. 이제 지도를 더 멀리서 보면 상황이 훨씬 더 극적으로 보여. 왜냐하면 러시아는 단지 이웃 국가들만 보호하겠다고 약속한 게 아니었거든. 러시아는 전 세계에 퍼져있는 정권들의 후견인이었어. 러시아는 무기를 팔고 군대를 파견하며 이 동맹국들을 어떤 위협으로부터도 지키겠다고 맹세했어. 이런 보호가 러시아에게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힘과 명성을 안겨줬지. 그리고 하나씩 이 동맹국들은 러시아가 팔짱을 낀 채 지켜보는 가운데 무너졌어. 예를 들어 시리아를 봐.
거의 10년 동안 러시아는 독재자 바샤르 알아사드를 지지해왔어. 2015년에 그를 구하기 위해 군사적으로 개입했어. 아사드는 중동에서 모스크바의 전리품이었어. 2024년 12월 한 반군 집단이 번개 같은 공세로 수도 다마스쿠스를 향해 진격했어. 그리고 러시아군은 대부분 그저 지켜보기만 했어. 아사드는 도망쳤고 군중들은 러시아가 수년간 지켜온 정권의 동상들을 광장에서 무너뜨렸어. 그리고 시리아만이 아니었어. 베네수엘라에서는 러시아가 수년간 무기와 지원을 해온 마두로 정부도 미국의 압박에 완전히 무너졌지. 이란에서는 모스크바가 구애하던 동맹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타격을 입었어. 러시아가 보호하겠다고 맹세했던 새 동맹국, 그리고 세 번의 붕괴. 그리고 더 흥미로운 게 뭔지 알아? 그중 어느 경우에도 러시아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보시다시피 러시아는 누가 통치할지 결정하는 강대국이 아니게 되었다. 이제 러시아는 침몰하는 배에서 챙길 것만 챙기려는 또 다른 선수일 뿐이다. 그리고 전 세계에 울려 퍼지는 메시지는 무섭도록 단순하다. 러시아의 보호는 이제 무의미하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에 도달하게 된다. 왜일까? 러시아가 전 세계에 이런 공백, 이런 권력 공백들을 남기고 있다면 누군가는 그 자리를 채우고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누굴까? 그 답은 당신도 잘 아는 이름이다. 중국. 그리고 바로 여기서부터 푸틴에게 상황은 정말 암울해진다. 왜냐하면 그가 우크라이나에서 모든 루블과 모든 병사를 소모하고 있는 동안 중국은 러시아의 뒷문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 극동 지역을 봐봐.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그 거대한 영토지대 말이야. 그 지역은 러시아 전체 영토의 40%를 차지해. 하지만 거기에는 겨우 800만 명 정도만 살고 있어. 그곳은 텅 비어 있지만 자원이 풍부하고 지구상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 바로 옆에 있어. 유럽 기업들이 전쟁 때문에 러시아를 떠났을 때 누가 그 자리를 차지했는지 맞춰봐. 중국 기업들이야. 그리고 그들은 빈손으로 오지 않았어. 오늘날 시베리아의 경제 특구에서는 중국의 화폐인 위안화가 거래에서 루블을 대체했어. 러시아가 수입하는 산업용 기계의 약 90%가 중국에서 오고 있어. 그리고 전쟁 전에는 러시아 자동차 시장의 18%를 차지했던 중국산 자동차가 지금은 57%야. 절반이 넘는 거지. 그리고 봐, 우리는 침공 얘기하는 게 아니야. 사실 중국은 탱크가 필요 없어. 중국은 더 똑똑하고 더 영구적인 일을 하고 있거든. 중국은 러시아를 공급국으로 만들고 있어. 중국 경제를 돌리기 위해 값싼 석유, 가스, 원자재를 공급하는 주유소로 만들고 있는 거야. 그리고 중국이 러시아가 수출하는 석유의 절반 정도를 사들이기 때문에 푸틴은 거절할 수 없어. 그는 생존을 위해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 정업자가 채권자가 됐고 제국은 공급자가 됐어. 그리고 이 모든 것, 영토의 상실, 영향력의 상실, 동맹의 상실, 존경의 상실은 가장 아픈 곳을 찌르지. 평범한 러시아 시민의 지갑 말이야. 왜냐하면 이 전쟁의 대가는 국내에서 치러지기 때문이야. 물가가 치솟았어. 2026년 초 러시아에서 음식값이 1년 만에 20% 이상 올랐어. 이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금리가 14%를 넘었어. 그리고 이것만으로도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은 이미 숨이 막힐 정도야. 계산대에서는 어떤 가격이 가격표보다 더 비싸졌어. 기본적으로 모든 곳에 제품 가격이 다시 책정되고 있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고 최신 가격은 계산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해. 2025년에만 20만 개가 넘는 중소기업이 문을 닫았어. 그리고 러시아의 국부펀드, 그러니까 나라가 힘들 때를 대비해서 모아둔 비상금이 4년 만에 절반 이하로 줄었어. 전부 전쟁 자금으로 빠져나간 거지. 알아, 숫자는 좀 추상적이잖아. 이게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게. 러시아 곳곳에서 연료 부족으로 주유소에 엄청난 줄이 생겼어.
이건 여러 대의 차가 줄 선 게 아니야. 위에서 보면 이 줄이 몇 킬로미터나 이어져 있어. 차들이 끊임없이 이어져 풍경 사이로 구불구불 뻗어 있고 끝이 보이지 않아.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잇는 나라의 주요 고속도로에서는 한 차선 전체가 주유소 줄로 변했어. 기름이 부족한 곳엔 절망만 가득해. 크라스노다르시에서는 주유를 기다리다가 싸움이 벌어졌어. 두 남자가 주유할 권리를 두고 돌바닥에서 뒹굴며 싸움을 벌였어. 이것이 바로 푸틴이 위대함을 꿈꾸며 자기 국민들에게 만들어낸 일상이야. 이쯤 되면 아마 당신도 한 가지를 궁금해할 거야. 모든 게 이렇게 나쁘다면 왜 러시아는 아직 완전히 무너지지 않은 걸까? 정당한 질문이고 그 답은 많은 것을 보여줘. 이해하려면 한 가지를 알아야 해. 러시아의 가장 큰 수입원은 석유 판매야. 배럴당 가격이 높으면 돈이 많이 들어오지. 가격이 낮으면 돈이 부족해져. 그렇게 간단해. 그리고 2026년 2월에 지구 반대편에서 우연한 일이 일어났어. 미국과 이란 사이의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됐어. 그 항로가 막히면서 전 세계의 석유가 부족해졌어. 그리고 배럴당 가격이 $100를 훌쩍 넘어서 급등했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러시아는 하룻밤 사이에 자기네 석유 가치가 훨씬 더 올라가는 걸 보게 된 거야. 이 뜻밖의 돈이 예산의 구멍을 메우고 위기를 밀었어. 즉, 러시아가 버티고 있는 건 푸틴의 계획이 성공해서가 아니야. 러시아가 버티고 있는 건 지정학적 우연이 돈을 안겨줬기 때문이야. 운이 좋았던 거지. 그건 우연히 얻은 연명일 뿐이야. 그리고 우연은 금방 끝나. 석유값이 떨어지면 언젠가는 반드시 떨어지게 되어 있어. 결국 푸틴이 진짜로 이룬 것만 남게 될 거야. 그리고 그가 이룬 것은 바로 이것이야. 푸틴은 세상이 다시 러시아를 두려워하게 하려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어. 4년 후 아제르바이잔은 두려움 없이 그에게 도전하고 있어. 아르메니아는 크렘린이 아니라 백악관에서 평화협정에 서명하고 있어. 동맹이던 아사드도 무너졌어. 중국 위안화가 러시아 시베리아에서 자유롭게 유통되고 있어. 몇 년 전 미국 상원의원 존 맥케인이 농담이든 한마디를 했어. 그는 러시아가 나라로 위장한 주유소에 불과하다고 말했어.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도발로 받아들였지. 정치인의 과장이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오늘날 오직 석유 가격에 의존해 균형을 유지하고 자원을 중국에 공급하는 러시아를 보면 그 말은 더 이상 농담이 아니야. 그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고 싶어. 이 모든 일 후에 여러분은 푸틴이 아직도 상황을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해? 아니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이 생겼다고 생각해? 여러분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꼭 읽어보고 싶어요. 여기까지 보셨다면 이 채널이 단순한 피상적인 정보만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걸 이미 아실 겁니다. 여기서는 권력이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뉴스 이면에서 보여드립니다. 다음 분석을 놓치지 않으려면 채널을 구독하세요. 그리고 내가 아직 말하지 않은 이야기가 하나 있어. 세계 곳곳에서 영향력을 잃어가면서 러시아는 2014년부터 점령하고 있는 한 지역도 이를 위험에 처해 있어. 크림반도. 조금씩 우크라이나는 이 반도를 고립시키고 푸틴의 옛 전리품을 그의 모든 실패의 상징으로 만들고 있다.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다음 영상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를 클릭하기만 하면 됩니다.